오늘도 사연 365 여러분의 이야기로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도 이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믿었고 너무 깊이 아꼈던 사람에게 2번, 3번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딸아이가 자던 그 방 침대 위에서 남편과 25년을 함께한 후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은 그냥 울 수도 없었답니다. 그저 조용히 안방으로 다시 돌아와 앉아 30분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오늘 사연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올해 56세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겉보기엔 성실하고 말수 적고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51살, 프리랜서로 일하다 지금은 집안 살림에 집중하며 지냅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습니다. 큰 굴곡 없이 무난히 학교 생활을 해주는 게 그저 고마운 아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 제 후배는 올해 49, 25년 전에 저랑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아이입니다. 처음엔 부사수였죠. 선배님, 이건 이렇게 해요? 하며 수줍게 묻던 그 눈빛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제가 참 아꼈습니다. 후배는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내려간 뒤에도 자주 연락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해 주었고, 명절엔 선물도 주고받고, 서울 올라올 땐 꼭 우리 집에 들르던 후배였어요. 그 애도 중학생인 딸이 2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랑 셋이서 놀면 한동안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저는 그 아이들을 친조카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후배를 더 믿었고,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그 여행도 가족끼리 언니 동생처럼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온 날이었고,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늦어 후배네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고 내려가기로 한 일정이었어요. 짐을 풀자마자 아이들은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씻었고 후배는 부엌에서 애들 간식거리를 챙기더군요. 그렇게 다 같이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고 아이들 먼저 재운 뒤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배정이요? 딱히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저랑 우리 딸은 안방에서, 남편은 딸아이 방에서, 후배는 2 딸이랑 같이 손님 방에서 잤죠. 워낙에 저희 집에 자주 자던 사이였으니 그게 익숙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후배가 자던 방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방 안엔 애들 2만 자고 있었어요. 제 감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자는 딸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어요. 그런데 평소엔 그러지 않던 남편 방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 나는 숨소리에 저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문을 땄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딸아이의 침대 위에 남편과 제 후배가 벌거벗은 채 나란히 딸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방문이 열리자 화들짝하며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2 눈이 도대체 뭘 본 건지 저는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고도 소리도 못 질렀어요. 비명도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안방으로 돌아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후배가 나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자며 불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고 딸방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전까지 내 귀에 들렸던 그 끈적한 2 남녀의 숨소리가 떠올라 속이 울렁댔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처음으로 그런 거라고만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왜 처음인데 옷을 벗고 있었던 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잠깐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처음이야. 진짜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키스만 했어. 키스만 했다고? 키스만 했는데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그것도 내 딸 침대에서? 이 방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 더 이상은 남편과 더 대화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거실로 나가 후배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후배한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미 휴대폰 안에 남편과 후배와의 대화나 전화통화 내역은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안방에 돌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재빠르게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기록을 삭제했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말 처음이었어. 너도 엄마잖아. 너 아이들 얼굴 어떻게 볼래? 후배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식들과 남편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며 애원했어요. 저는요, 후배 아이들 제 친조카처럼 여겼습니다. 생일에도 선물 챙기고 학원 문제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려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반성문 지금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저 혼자만 볼 수 있게 저만 기억하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는 증거처럼요. 좋아하는 감정은 여행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조금 생겼지만 딱 그 감정뿐이었습니다. 세부에서 처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 감정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노래방에서 오빠가 오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키스했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언니 앞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겠습니다. 형부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언니가 느낀 배신감과 감정들에 마음 아파할 자격도 없는 저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아이들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후배가 쓴 반성문을 볼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후배도 그 사람들 모두가 낯선 얼굴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도 그 애도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반성문을 건네받고 그 애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애들만은 제발 애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요. 넌 애들한테 엄마잖아. 근데 네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 너가 뒹굴었던 저 방, 내 딸 방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싶었니?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딱 한 번 한숨만 내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애도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알았죠. 적어도 입 닫고 조용히 살아주길 바랐어요. 저만 입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지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도 어느새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군요. 저만 그 과거 일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밤마다 두 사람이 뒹굴던 장면만 떠오르고 남편이 저한테 잘해줘도 화가 나고 그런 저한테 남편이 조금 짜증이라도 내면 저는 과거 일이 오버랩되면서 반 미친년처럼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SNS에서 후배에 대한 근황을 보게 되었어요. 후배의 SNS엔 그동안 가족들과의 여행 사진이라던가 맛집 투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남편이 사줬다는 명품을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조금이라도 자중하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해서 저는 반성을 하고 지내나 싶었는데 그 아이도 제 남편처럼 어느새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억울한 마음에 후배 남편에게도 알리기로 했어요. 저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영이가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번 여행 같이 다녀왔을 때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남편이시니 이 부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여행 다녀온 후로 지영이가 좀 예민하게 변한 것 같아. 물어보니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지병이 생기기도 하고 딸들이 사춘기라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화 끊고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미쳐가는 걸까? 왜 죄 지은 사람들은 잘만 먹고 잘만 사는 걸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들어 오피스텔을 얻어 나왔고 위염으로 병원 다니면서 체중은 13kg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남편은 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니 상간녀한테 변호사까지 선임해줬더군요.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우스운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제 후배는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서류 정리하다가 그 애한테 전화했어요. 위자료 청구서 주소가 없었거든요. 잠깐 조용히 물어보려는 전화였는데, 나야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자 후배는 내 말을 자르고 쌀쌀맞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뭐라고? 저도 지금 겨우 살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요? 그냥 잊고 살면 안 돼요?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납작 엎드려 지내야 하는 거냐고요?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반성문이 불쏘시개보다도 못한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듯이 살겠다.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아이들만 부탁드린다. 그 글귀들이 머릿속에서 찢기듯 터졌어요. 가슴속에서 피가 솟듯 올라왔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고 말해놓고 지금 이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네가 내 딸 침대에서 그 짓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네가 나한테, 네가 우리 가정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한텐 죄책감도 반성도 없다는 걸. 한번 눈물로 사과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애들 걱정도 그 애의 눈물도 이젠 그만두기로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6개월이 무너졌습니다. 그 애의 두 번째 얼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들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 애에게 전화를 끊은 그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는 미련도 눈물도 없었어요. 법이 도와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 싸워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묻더군요. 아직도 그 싸움하고 계세요? 그냥 잊고 새 출발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새 출발이요? 그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남편 쪽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이유가 있느냐면서요. 의뢰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도 직장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고요. 과도한 청구는 피하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이 힘들건 직장이 없건 제 상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착한 피해자가 되는 걸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애는 전업주부라 직장이 없어서 판결문 보낼 주소도 없어요. 그냥 배째라 그 자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 사람들 대전의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각자 고급 외제차 끌고 다녀요. 저한텐 그 흔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지만 위자료는 꼭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앞에 다시 갈 거예요. 제가 손으로 만든 현수막을 펼치고 그 위에 또박또박 적을 겁니다. 불륜은 죄입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라고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저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선배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다시 서기로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365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